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결정될 주요 전략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공개 입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제목 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서 바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결과론적으로 향후 있을 주요한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이 두드러진다. 그랬을 때의 공동개발 입장 그리고 공개 입찰 입장에 어느 것이 유리하고 각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해당 사업에는 어떤 게 유리할까? 뭐 이런 거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우선 공동개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엄청난 업체가 서로 으르렁대는 거죠. 네, 내가 내 거야. 내가 더 유리해. 내가 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 내가 더 싸게 제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거근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죠.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네. 그렇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방산 입장에서 다뤘는데 저는 주로 생각하는 게 방산은 흘러가는 거고 국내 도입 무기 체계 거기에 대한 방점이 있어서 바로 두 가지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바로 2025년도에 있을 사업 중에 하나는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DDX. KDDX의 체계 개발을 누가 맡느냐. 이것도 약간 진흙탕 싸움이죠, 지금.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에 서로 법적인 어떤 쟁점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방사청이 끼어들고 그런 얘기는 이제 얼핏 드렸어요. 이 무기체계를 설명드릴 때. 근데 이제 상반기에 원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살짝 요즘 와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방위사업청에서 뭐라고 바꾸느냐. 이것을 체계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살짝 바꾸는데 거의 99.9% 제가 보기에는 공동개발로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산업자원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하는 방위사업체를 선정하는 발표를 하잖아요. 두 업체 중에 어디를 결정할지. 그렇죠. 네. 거기에서 두 업체 다 들어갈 가능성이 짙다. 방위사업청에서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뭐 거의 99.9%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공동개발로 가는 분위기였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공동개발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공동개발이니까. 그렇죠. 네. 상당이라는 표현은 조금 미래의 어떤 담보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넓게 본 건데 길어지는 건 확실한 거죠. 공개 입찰보다는.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해외 사례는 너무 많죠. 뭐 유럽의 조별과제라고 늘 정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나라들의 공동 개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적게 걸리겠지만 업체 간에 조율을 해야겠죠. 일단 KDDX 보면은 어떤 부분은 한화오션 입장이 많이 들어갈 거고 어떤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많이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1번함, 2번함 건조 3번은 4번은 건조 이렇게 갈 거냐 뭐 홀수는 니네 가고 짝수는 니네 가라 뭐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상황도 두 회사 간에 모여서 소위 말해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체계 개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하나오션에서 하는 체계 개발하고 또는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단독으로 하는 체계 개발하고는 기간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공동 개발이 길어지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논쟁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공동 개발하니까 당연히 공개 입찰로 갔을 때 이 사업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고 법정 그 소송도 불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위산업청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결정으로 가는 게 99.9%고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두 회사 다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인 기술력. 각 회사마다 유리할 것 같은 그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그 탑재됐으면 하는 기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건조하는 그 함정의 세부 기술이 각각의 좀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반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어요. 거기에서 기반 기술을 다 업체한테 준 거고
업체는 건조 기술인 거죠. 건조 기술 부분에 있어서 두 회사가 진짜 내노라는 그렇죠. 1등 전통 전 회사들이죠.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우열을 알 수가 없고 또 특징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화오션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그룹의 방위산업 관련된 회사와 협력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이를테면 한화 시스템인 거죠. 지금 모든 플랫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해상 플랫폼도 역시 선박도 중요하지만 그 함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설계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들, 관련 장비들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대부분 국산화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오션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어떤 노하우와 전통도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조금은 해상 플랫폼에서는 좀 부동업 쪽으로 좀 갔죠.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수함, 수중 무기 체계에서는 부동호가 또 살짝 하나오션 쪽으로 네. 무게가 가 있고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가 주말 특급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 네,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예상도에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 네. 예상도가 아니긴 한데. 참고로 주말투는 네. 폭망한 사업입니다. 네. 그 주말투 말고 프랑스 호위함 중에 FDI라고 부르는 호위함이 이렇게 역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모양이 좀 멋있더라고요. 역시 무기는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좀 있어야죠. 네. 그렇긴 하죠. 네. 이런 매니아들 분들을 또 일반 청취자분들 그런 거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주말티도 말씀하시고 오늘 주제 말씀하시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잘하는 곳과 잘하는 곳이 뭉치면은 더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평소에도 많이 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 얼굴을 다 합쳐놨더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많죠. 네. 네. 근데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다 예뻐, 다 잘생겼어. 그런데 그 융합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융합되는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밝히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말투도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네. 태생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그렇죠. 수가 없다.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도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TF를 거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태 기자님의 그 지적은 정말 올바른 지적이세요.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제가 공동개발의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장기 사업이긴 네. 한데 정말 우리가 달성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 중에 하나죠. 엔진, 제트 엔진 사업인데 보람에 들어갈. 과연 네. 될까?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이 사업은 공동개발로 안이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어요. 그렇게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업체,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 엘리빌리티가 각각의 장점들이 너무 다르면서 뚜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만큼 제트 엔진을 어찌됐든 조립 생산으로 많이 생산해봤어요. 부품까지 제공한 걸로 따지면 1만 기 이상을 생산했어요. 그건 엄청난 노하우죠. 네.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제트 엔진 쪽으로는 아예 없으니까. 하지만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서 선박 및 발전소 분야에서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업체 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서 장점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지금 공동개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분들 사이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위사업청에서 모를까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K방산을 이끌면서 관련된 무기체계를 그나마 성공한 게 많았고 그것을 리드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모르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거의 방점이 찍혀 있다. 예.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KF-21에 장착할 만한 그런 급의 엔진은 한 어느 정도의 기준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15,000파운드 포스급의 엔진 추력이면은
그것은 KF-21용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유사하다. 그 정도의 추력을 제트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엔진을 만들겠다는 건데 연료 효율을 한 10에서 15% 정도 향상된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게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저도 업체들이 얘기하면 아유 그냥 희망사항.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간의 조율,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과 조율 끝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아마도 이 시간 이후에 아니면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라도 로드맵이 발표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방위사업청에서 공식적으로 로드맵이 나갈 건데 그 로드맵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5,000파운드 포스급의 엔진과 10,000파운드 포스급의 엔진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보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걸 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어요. 일반 효율을 따지면 15,000파운드 포스로 그냥 가지 왜 10,000파운드는 왜 별도로. 근데 무인기 우리가 6세대 전투기에서 주로 특징으로 보일 그런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에서 그 무인 전투기에 해당되는 엔진이 10,000파운드 포스가 낫겠다라고 보는 거와 그냥 동일함을 견지하기 위해서 15,000파운드 포스급 우리가 개발한 한 가지 개발한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공개 입찰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처음 어찌됐든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거, 이 제트 엔진은 제가 한번 에피소드에 다루었지만 우리 공학 기술의 꽃이에요. 이게 무슨 소위 말해 애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걸 한 개 업체가 다 떠맡는다? 실패할 가능성이 짙죠. 우리가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무시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중국의 엔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물론 그들은 자국 국산화가 더 먼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국산 엔진이 장착되지만 그 내구성이 너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 자체, 중국 매니아들도 우리 엔진은 안 돼. 이러는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엔진을 상용화하는 그런 국가는 많지 않고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성공했던 국가만 해도 5손가락밖에 안 되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서 제외돼야 되고요. 있으면 미국, 영국,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몰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2개 업체 정도, 좀 쳐줘서 3개 업체 정도가 제트 엔진의 어떤 내구성과 기술력이 담보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말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입찰에 위험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이유로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공동 개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진 코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술만 본다 그러면 거의 다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엔진 코어 부분을 두산 쪽에 입김과 의견이 많이 반영된 쪽으로 갈 거고 그 외에 이제 종합적인 제트 엔진의 어떤 조립과 설계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생산을 해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공개 입찰의 장점이 뭐예요?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부분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엔진의 국산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어찌됐든 두 회사를 나중에 첨예하게 경쟁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동 개발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고 이 엔진 같은 경우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투기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전투기는 그 형상이랑 이런 거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좀 쌓이거나 해외 업체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천재가 한 명 나와서 짜자잔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엔진은 그딴 거 없다. 그냥 수십 년간의 노하우 그다음에 오랜 경험과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거는 어떤 사람 의지라든지 많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걸 팔겠냐 해서 전투기 엔진 개발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KF-21 보라매가 성공했지만 엔진은 국산하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방사청에서 얘기한 것도 2030년 이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일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트 엔진 기술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나아요. 더 먼저 그렇죠. 기반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 왜 여태껏 자국의 엔진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일까요? 그만큼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 설비라든가 또 그리고 단가 적절한 단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천장부지로 높다면 그렇고 그리고 암만 기술을 개발했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값싸게 또는 손쉽게 엔진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는 그거보다도 더 비싼 가격 내지는 내구성이 떨어진다면 그것 또한 말짱 맞습니다. 도루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차풀 내다볼 수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게 바로 보라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는 12년 전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절대 안 될 거다. 왜? 전투기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기반이 대한민국 같은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있느냐? 불가하다고 봤어요. 저도. 네. 근데 해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제트 엔진 분야 희망이 있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업체 같은 경우는 6세대 전투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이 공동 개발보다는 공개 입찰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업체마다 다르게 개발하고 있는데 태 기자님 보기에 이런 공동 개발과 공개 입찰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보다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같아요. 경제. 그래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엔진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주변에 과외 선생님이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공직에 있어서 이름은 못 아, 말하겠네. 네네. 예, 어찌됐든 그분한테 뭐 권위자니까 네네. 권위자 분 중에 한 분이니까 여쭤봤어요. 아니 고체 연료 엔진 다 만들고 자동차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판매를 하는데 선박도 잘 만들고. 네. 네. 왜 우리는 이 제트 엔진은 못 만드냐? 항공기용. 그랬더니 못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아, 이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으면 네. 개발비 몽땅 날리는 거다. 아, 그죠. 이따 일본 예를 들더라고요. 일본도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거다. 게다가 예전에는 일본은 수출을 못하는 국가였잖아요. 그죠. 네. 무기를.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못 만든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 그분이 정확히 우리가 어떤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어라는 단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엔진 만들 수 있지. 그러나 그 엔진을 개발하는 비용이 상세가 어느 시점에 돼야 되는데 그러면 로드맵을 잘 짜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 자국 국가만 해도 그리고 따라주는 동맹국의 판매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개발비 뽑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 미국은 업체도 많고 거기에 판매 루트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한 업체가 그걸 다 떠안을 수 있는 시장 여건과 능력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산 해외 수출이라는 것도 최근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들을 전적으로 안심하고 있는 살 수 있는 나라도 아직은 많지 않고 뭐 넓어져 가고 있지만 이런 후발주자로서의 문제점 때문에 네, 뭐 종합해서 전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격세지감을 좀 느꼈습니다. 아니 뭐 하늘에 뜰 수 있는 비행기 한 대도 못 만들던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는 엔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발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90년대 제대하고 처음에 에어쇼 갔을 때 그 라파리 태극기 붙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울었거든요. 저런 해외 비싼 전투기를 우리가 그쵸, 구매할 그쵸. 수 있다고 해서 네. 프랑스 애들이 와서 그 뒤에다 태극기 붙이고 저러고 있다고 막 김밥 먹고 있다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 러시아제 전투기 날아갈 때 놀라서 떨어뜨리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국가마다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출발 지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뭐 공동 개발이 나을지 공개 입찰이 나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까 안개 속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개 입찰과 공동 개발을 vs 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한 얘기고 네네. 결론은 그래요. 이 두 가지에 어떤 사업이 맞느냐. 무조건 공개 입찰이 답도 아니고 무조건 공동 개발이 답도 아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있을 중요한 사업 중에서 네. 공동 개발을 이야기가 가장 화두가 되고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그런 어떤 그 사업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사업만
꼽았고 그걸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의 그런 어떤 방식 중에서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두 개 사업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본 거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박 의원님께서 안개 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는 사람이 길을 잃기 쉽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불을 높이 켜고 그리고 발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가 디디는 발이 진흙인지 허공인지 아니면 단단한 땅인지 보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